살아있어요. 거기 살아있냐고요. 폭우가 쏟아지는 서해안 갯벌. 한 남자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뻘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눈앞에는 전신이 밧줄로 묶인 채 서서히 갯벌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죠. 여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뻘이 그녀의 비명마저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터지는 사이렌 소리도 허공을 가르는 경광등 불빛도 아무것도 그를 세우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남자는 탈옥수였습니다. 7년. 억울하게 빼앗긴 내 7년. 쫓기는 몸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고 갯벌에 묶인 저 여자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저기에 버린 걸까요? 자,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비가 오기 사흘 전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챕터 1 담장을 넘은 남자. 7년이었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 담장을 넘던 그 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맴돌고 있었죠. 7년. 억울하게 빼앗긴 7년. 27의 형사배지를 달고 34살의 수갑을 찼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7회를 일하며 조직범죄 수사에 인생을 걸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이 되어 법정에 섰죠. 교도소 안에서의 7년은 밖의 7년과 다릅니다.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아침 6시 기상, 오전 작업, 오후 작업, 저녁 점호. 그 반복이 2,500번 넘게 쌓였죠. 그 사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두꺼워졌다 얇아졌고 정권이 바뀌었고 그를 알던 사람들은 하나둘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현장 사진, 강민준의 표정,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것들. 피해자는 한지수가 담당하던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조직의 비자금 흐름을 알고 있다던 남자, 곧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죽은 날 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건 단 하나. 한지수의 담배꽁초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하나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죠. 변호인도 손을 들었고 판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교묘하게 짜여 있었고 그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뛰었던 수사팀 동료들도 10년 가까이 같은 편이었던 상관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함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41살이 된 지금 그는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남자. 수사 내내 그의 옆에 붙어 있었고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를 결정했던 바로 그 남자. 지금은 검찰총장 후보. 그 사실이 한지수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탈옥 결심은 그 뉴스를 본 순간 굳어졌습니다. 교도소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저녁 뉴스. 화면 속 반듯하게 넥타이를 맨 강민준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죠.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준 검사는 원칙과 정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지수는 그 순간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결심 때문인지 그 자신도 구분이 안 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강민준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것.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 2시 그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추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경보가 울린 건 담장을 넘은 지 채 5분도 안 됐을 때였죠. 교도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터졌고 곧이어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한지수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방향은 서쪽. 논밭을 가르고 수로를 건너고 낮은 야산을 넘으며 계속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 금세 쏟아지듯 굵어졌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빗속에서는 경찰견의 코도 무뎌지고 족적도 지워지니까요. 강민준이 총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했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서해안 어딘가 강민준이 끝내 회수하지 못한 채 숨겨둔 서류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는 비자금 거래 내역과 강민준의 자필 지시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7년 전 한지수가 수사 중에 확보했다가 증거도 없이 압수당한 바로 그 자료였죠. 그걸 다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서해안 갯벌 인근 방조제 위에 올라선 건 새벽 5시가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거셌고 빗줄기는 수평으로 날렸습니다. 방조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갯벌은 폭우 속에서 검게 일렁이고 있었죠. 인기척 하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3km만 더 가면 폐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만 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뭔가 보였습니다. 갯벌 한가운데 흰 무언가가. 처음엔 부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사람처럼. 한지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빗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혼자 묶인 채로 갯벌 속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방조제 난간을 짚고 내려섰습니다. 발이 뻘에 닿는 순간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뻘이 발을 잡아당겼죠.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쪽 방향이었어요.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다시 잡힙니다. 7년이 더 늘어나고 강민준은 총장 자리에 앉겠죠.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며 더 깊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자까지의 거리는 20걸음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갯벌이 깊어질수록 발이 더 깊이 빠졌어요. 10걸음 남은 지점에서 무릎까지 잠겼고 5걸음 앞에선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뻘에 붙잡히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그는 팔을 저으며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침내 손이 닿았습니다. 여자의 어깨를 잡는 순간 한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밧줄을 더듬었습니다. 전신을 꽁꽁 묶은 밧줄이 세 겹이었어요. 단단하게 조여진 매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이를 악물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밧줄이 느슨해지자 여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한지수가 팔로 받쳤죠. 탈진한 몸이었지만 그 무게는 현실이었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갯벌에서 빠져나오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뻘속을 헤치며 방조제까지 기어오르는 동안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방조제 위에 올라선 순간 한지수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흠뻑 젖은 검정 원피스, 진흙으로 뒤덮인 얼굴, 그리고 그 와중에도 꺼지지 않는 눈빛.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번쩍이는 경광등을 바라봤죠.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세웠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다시 경광등 쪽을 바라봤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챕터 2 버려진 여자. 방조제 위는 바람이 더 거셌습니다. 한지수는 여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여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온몸이 뻘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지수의 부축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본능이었을 겁니다. 낯선 남자, 낯선 손길. 방금 전까지 갯벌에 묶여 죽어가던 사람에게 신뢰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됐어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그녀를 봤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뗐습니다. 여자는 두 걸음을 떼자마자 휘청했습니다. 한지수가 다시 팔을 잡았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넘어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지수의 팔에 기댔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방조제 아래 갈대밭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방조제를 내려가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방조제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불빛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둘 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 경찰한테 쫓기고 있죠?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여자는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금 위험해요. 저 사람들 날 죽이려고 한 거니까. 한지수의 시선이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죠. 갈대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흙이 덮여 있었지만 윤곽은 뚜렷했습니다. 40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흠뻑 젖은 검정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얼굴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냉정함이 먼저였습니다. 갯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이라기보다 상황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누가 당신을 저기 버렸어요?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차에서 끌어내서 묶어서 갯벌로 데려갔죠. 썰물 때라 지금쯤 다 잠겼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조금 늦었나 봐요.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한지수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쯤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극도로 흥분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얼굴 봤어요. 그 2명? 여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누군지. 그 말이 묵하게 걸렸습니다. 알고 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차분하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한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세령이 이 갯벌에 오게 된 건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오세령, 세령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8번째, 자산 규모 4조 원대의 그룹을 혼자 이끌어온 여자였죠. 29살의 부친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했습니다. 금방 무너질 거라고, 너무 어리고 너무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오세령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세령그룹은 그녀가 물려받았을 때보다 3배 이상 커져 있었죠. 그런 그녀가 왜 서해안 갯벌 한가운데 묶여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오세령은 비서실장 박도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다고 했죠.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라며 서해안 쪽 별장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세령은 수행원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갔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은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있었죠. 오세령이 돌아서기도 전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입에 천을 대고 팔을 비틀고 뒤에서 묶었습니다. 오세령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웠습니다. 빗소리가 들렸고 곧 갯벌 위에 내동댕이 쳐졌죠. 남자들은 그녀를 세 겹이 밧줄로 꽁꽁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썰물이 다시 오기 전에 다 끝납니다, 회장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지고 오세령은 혼자 남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갯벌 위에서 서서히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며 그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박도연, 도대체 왜? 20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 갯벌에서 그녀를 끌어낸 건 경찰도 구조대도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탈옥수였죠. 그것도 전혀 모르는 남자. 두 사람 모두에게 그날 밤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폐창고의 밤. 창고 안은 바깥보다 조용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한지수는 창고 입구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밖을 살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멀리서 간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일대를 수색 중이었죠. 탈옥 후 도주 방향이 서쪽으로 파악됐을 테고 서해안 일대를 좁혀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지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경우의 수를 짚었습니다. 이 창고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하루. 경찰이 반경을 좁히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불가능했어요. 해가 뜨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오세령은 창고 안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원피스에서 뻘물이 흘렀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한지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뭔가 계산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오세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령은 그를 한번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오세령이에요. 세령그룹 회장.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령그룹. 모를 리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그룹의 회장이 지금 뻘투성이가 된 채 폐창고 바닥에 앉아 있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원한이나 금전 분쟁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누군가 이 여자를 없애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지수,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옥수죠? 맞아요. 왜 탈옥했어요? 한지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말이 나왔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7년 전에. 오세령이 눈을 들었습니다. 한지수는 계속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 검사가 지금 총장 후보가 됐죠. 그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오세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한지수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창고 밖 수색 불빛이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잠깐 조용히 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창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한지수는 10초를 세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오세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담당 검사 이름이 뭐예요? 오세령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세령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지수는 그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당장 파고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벽 틈새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었어요. 빗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한지수는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녹슨 철제 선반 위에 낡은 방수포가 있었어요. 구석에는 생수병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는 방수포를 가져다 오세령 쪽으로 던졌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셔요. 한지수가 생수병을 내밀었습니다. 오세령은 잠시 바라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오세령은 방수포를 어깨에 두르며 눈을 들었습니다. 폰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없어요. 탈옥수가 폰을 들고 도망 다닐 순 없으니까요. 오세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연이 배우예요. 내 비서실장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더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박도연 혼자서는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없어요. 돈도 사람도 다 누군가가 대줬을 거예요. 박도연은 그걸 실행하는 역할이었겠죠. 한지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가 강민준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두 사건이 같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저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감만으로 행동할 만큼 한지수는 무모하지 않았죠. 오세령은 손목에 밧줄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7년 전 사건 알아요. 한지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사건요?
당신이 누명 쓴 사건이요. 살인 사건. 한지수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세령그룹 회장이 왜 그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강민준 검사와 세령그룹. 혹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오세령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죠. 이 여자가 알고 있다. 7년 전 그 사건을.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경계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폐창고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세령의 얼굴을 비췄고 한지수는 그제야 그녀의 눈가에 남은 흔적을 봤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지운 적 없는 피로였습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뻣뻣했고 온몸이 뻘로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강민준, 오세령, 박도현, 이 세 개의 이름이 같은 사건을 향해 뻗어 있다면 자신이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갯벌에서 이 여자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몰랐습니다. 오세령은 그런 한지수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강민준의 피해자라면 자신이 7년 동안 외면해온 그 사건이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챕터 4 추격과 동행.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한지수는 창고 문 틈새로 밖을 살폈습니다. 논길 위로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이 창고에서 더 버티는 건 위험했습니다. 늦어도 오전 안에 여기를 떠나야 했죠.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한지수에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서해안에서 북쪽으로 20km, 강민준이 끝내 회수하지 못한 서류 봉투가 숨겨진 곳. 7년 전 수사 중에 한지수가 직접 확보했다가 압수당한 자료의 사본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이재필 이미 세상을 떠난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이었죠. 한지수는 교도소 안에서 오랫동안 그 위치를 계산해 왔습니다. 가장 큰 자물쇠처럼 걸려있던 그 서류 봉투, 그것만 손에 넣으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령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갯벌에서 꺼내줬으니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한지수는 선뜻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7년 전 사건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지금이 아니라면 적어도 곁에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를 이 상태로 혼자 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박도연의 사람들이 아직 이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세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요? 나 혼자선 움직이기 어렵고 당신도 나를 두고 가기가 찜찜하겠죠. 서로 필요한 거예요. 직설적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죠. 한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단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판단은 내가 해요.
오세령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한지수가 앞서고 오세령이 뒤를 따랐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곳으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길로. 오세령은 맨발이었습니다. 갯벌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발에 밟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마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한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뭐하러 들어가요? 신문 봐야 해요. 우리 사진이 나왔는지.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문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조간신문 일면. 탈옥수 한지수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령그룹 오세령 회장, 연락 두절 실종 여부 수사 중. 한지수는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오세령의 실종이 이미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탈옥수를 쫓는 동시에 실종된 재벌 회장도 수색하고 있다면 두 사건이 연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했습니다. 탈옥수가 재벌 회장을 납치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한지수에게 또 다른 죄목이 더 씌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지수는 편의점을 나와 오세령에게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봐요. 오세령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도연이 신고한 거군요. 그렇겠죠. 자기가 없앤 사람을 자기가 찾는 척하는 거예요. 오세령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강민준이 뒤에 있어요.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단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박도연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강민준이 총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내가 제거 대상이 됐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요. 한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데요? 오세령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그 살인 사건, 피해자가 나한테도 접촉했었어요. 한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요? 죽기 사흘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요. 강민준의 비리 증거를 갖고 있다고, 나한테 전달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만나지 않았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가늠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 후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가 누명을 썼죠. 이 여자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증거가 세상에 나왔을 텐데 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오세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멀리 논밭 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한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허탈함이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란히 그러나 각자의 무게를 지고 오후가 되면 서류 봉투를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여자가 거기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지수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원하던 진실이 기대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안으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서해안 방조제 인근 도로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다은 형사, 32살, 탈옥사건 담당 형사로 어젯밤부터 이 일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다 방조제 인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갯벌 위에 밧줄 흔적, 그리고 두 사람의 발자국. 한 명은 맨발이었어요. 이다은은 현장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탈옥수가 왜 갯벌로 들어갔지? 동료 형사가 말했습니다. 숨으려던 거 아닐까요? 발자국 봐요. 두 사람이에요. 갯벌 안에서 방조제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다은은 몸을 일으키며 오늘 아침 들어온 보고를 떠올렸습니다. 세령그룹 회장 오세령의 실종. 마지막 동선이 끊긴 곳이 바로 이 일대의 별장 인근이었죠. 갯벌, 어젯밤, 맨발의 발자국. 이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이다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옥 도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이 갯벌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챕터 5, 봉투 속의 진실. 북쪽으로 20km. 두 사람은 오후가 되어서야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 외곽의 낡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빈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닷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한지수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세 번째 골목, 다섯 번째 집. 기억 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했던 주소였습니다. 집은 폐가였습니다. 문짝이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한지수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세령이 뒤따랐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뒤진 흔적이었어요. 한지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강민준이 이미 이 장소를 파악하고 사람을 보냈다면 봉투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네요. 오세령이 실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부엌 한쪽 벽, 낡은 타일 세 번째 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타일이 조금 밀렸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어 뒤쪽 공간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비닐에 이중으로 쌓인 봉투. 한지수는 그것을 꺼내 비닐을 벗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확인서, 그리고 자필 메모 2장. 강민준의 글씨였습니다. 한지수는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메모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자금 처리 지시 내용, 그리고 또 하나 세령그룹.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자금 수혜처 목록 중 하나로. 한지수는 천천히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세령그룹, 오세령의 그룹. 이 여자가 이미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죠.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세령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세령이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세령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굳었고 그 다음엔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오세령은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서류 위에 고정된 채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령그룹이 강민준의 비자금 라인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랐어요. 한지수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오세령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진 거예요. 내가 그룹을 물려받기 전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수는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흔들림인지 진실을 처음 마주한 사람의 흔들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당신한테 접촉한 거군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어느 쪽이든 나한테 이걸 넘기면 강민준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당신은 만나지 않았죠. 네. 왜요? 오세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을 때 나는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령그룹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는 시도라고 그래서 무시했어요. 한지수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협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무시했다. 그리고 사흘 후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강민준이 움직인 거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한지수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한 사람의 7년을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강민준은 당신이 그 접촉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든 이 사실을 꺼낼 수 있는 위험 인물이 된 거예요. 지금 당신을 없애려 한 것도 그 이유예요. 총장이 되기 전에 입막음을 해야 했던 거죠. 오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말을 소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이 서류 세상에 꺼낼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야죠. 나는 지금 탈옥수예요. 내가 방법을 만들게요. 한지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전 그녀가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겠지만 지금 이 여자가 움직인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한 장이 두 사람 모두의 출구가 될 수도 있었죠. 그때 창문 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가 벽에 붙어 창문 틈새로 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2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장소를 알았는지 한지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행했거나 아니면 이 장소가 이미 파악되어 있었거나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들켰어요. 한지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서류를 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뒷문이 있어요? 오세령이 물었습니다. 찾아야죠.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엌 뒤쪽에 좁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죠. 한지수가 어깨로 밀었습니다. 2번 만에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낮은 돌담 너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넘을 수 있어요? 한지수가 오세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오세령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스스로 돌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넘었어요. 맨발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지수가 뒤따라 넘었고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리면서 한지수는 북쪽 끝 어선 부두를 떠올렸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숨을 수 있었어요.
오세령은 한지수 바로 뒤에서 달렸습니다. 맨발로 돌바닥을 달리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았죠. 훈련받았어요? 달리면서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 무술 배웠어요. 한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챕터 6 정체. 어선 부두까지는 5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창고 뒤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도연의 남자들이 골목을 뒤지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지수는 숨을 고르며 부두를 살폈습니다. 작은 어선 두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 척은 엔진이 달려 있었어요. 저 배에 몰 수 있어요? 오세령이 물었습니다. 몰아봤어요. 한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두를 따라 낮게 이동했습니다. 한지수가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오세령이 뒤따랐습니다. 한지수는 엔진 덮개를 열었습니다. 시동선이 끊겨 있었어요. 광역수사대 시절 배운 것들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자 엔진이 걸렸습니다. 오세령이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도 몰고 전선도 연결하고 뻘 속에서 밧줄도 끊고 형사였으니까요. 말이 나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한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죠. 오세령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사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세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광역수사대라고 했죠. 7년 전에. 조직범죄 전담이었어요? 한지수는 잠시 그녀를 봤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어선이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오세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당신 수사 증인이었던 거군요. 당신이 직접 담당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증인이 강민준한테 증거를 들고 접근했다가 죽은 거고. 아니요. 한지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증인이 강민준의 비리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강민준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민준을 고발하려 했던 거죠. 그러다 강민준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오세령이 눈을 내렸습니다. 나한테도 연락했고. 맞아요. 세령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오세령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흠뻑 젖었다 마른 검정 원피스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나 때문에 7년을 산 거네요.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책인지 사실 확인인지 경계가 모호했어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여자를 탓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7년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필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가진 건 아니었죠.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오세령이 그를 봤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사실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세령은 다시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오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한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데요? 그날 밤 오세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나한테 연락했을 때 나는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났어요?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를 봤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서 있던 남자. 누구요? 오세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한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도연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나는 돌아섰어요. 박도연이 거기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 그 약속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섭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한지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오세령에게 접촉했다. 박도연이 그 약속을 미리 알고 현장에 나왔다. 즉, 박도연은 이미 그 시점에 강민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세령이 돌아선 직후 피해자는 죽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선 직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알아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오세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박도연이 당신이 돌아서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세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균열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것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말했다면 나도 위험해졌을 테니까요. 박도연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내가 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래서 침묵한 거군요. 그리고 증거도 없었어요.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박도연은 7년 전부터 강민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세령을 감시했고 피해자를 제거했고 한지수가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민준의 총장 지명과 함께 오세령마저 없애려 한 것이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봉투요? 당신 증언까지 더해지면 강민준도 박도연도 끝이에요. 오세령은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지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갯벌에서 봤을 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정리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는 동안 한지수는 오세령을 다시 봤습니다. 이 여자가 품고 있는 게 아직 더 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7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만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지수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다은 형사에게 닿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한지수 씨, 오세령이 배전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불렀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사과해야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내가 그날 신고라도 했더라면 당신 7년이 없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배전을 두드렸어요. 7년을 혼자 안고 있었던 것도 쉽지 않았겠죠.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뭔가가 달라진 공기가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 그 애매한 경계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어선은 작은 포구에 닿았습니다. 한지수는 배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다은 형사 연락처가 필요해요. 오세령이 포구 근처 공중전화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챕터 7 이다은의 선택.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을 때 한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다은 형사, 탈옥사건 담당.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도소를 탈출하기 직전 교도관들이 나누던 대화에서였습니다. 탈옥사건 전담 형사가 이미 배정됐다고, 이다은이라는 형사가 꽤 집요하다고. 한지수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집요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집요함이 필요했습니다. 한지수는 경찰청 대표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이다은 형사 바꿔주세요. 탈옥사건 담당이요. 긴급입니다. 잠시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다은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한지수예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쫓겠다는 말도 잡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냐는 질문이었죠. 한지수는 그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단둘이. 왜요? 할 말이 있어요. 강민준 검사 얘기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오세령 회장도 같이 있어요? 한지수는 순간 굳었습니다. 이다은이 이미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이요. 갯벌에서 방조제로 나온 두 사람, 한 명은 맨발이었고 세령그룹 회장 실종 장소가 근처였어요. 둘이 연결됐다는 건 어제부터 알았어요. 한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형사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연락을. 한지수와 오세령은 이다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포구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이다은은 혼자였습니다. 약속대로였어요. 세 사람이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다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 누명 사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지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왜요? 이 사건 맡고 나서 기록을 다 들여다봤어요. 담배꽁초 하나만으로 기소된 게 이상했거든요. 변호인도 이상하게 소극적이었고 강민준 검사가 직접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눈에 걸렸어요. 오세령이 이다은을 봤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한지수 씨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탈옥한 건 사실이니까요. 내일은 그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잡기 전에 진실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한지수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다은 앞에 내려놨어요. 이게 증거예요. 강민준의 비자금 거래 내역, 자필 지시 메모, 세령그룹 연결 내역 전부 들어있어요. 이다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자필 메모 앞에서 멈췄어요. 강민준 검사 필체 맞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수사 서류랑 대조하면 돼요. 이다은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오세령을 봤습니다. 오세령 회장님, 7년 전 그날 밤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박도연을 보고 돌아섰다는 거 진술해 줄 수 있어요? 오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서류와 오세령 회장님 진술이 합쳐지면 강민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강민준이 내일 국회 청문회예요. 총장 인사청문회. 거기서 통과되면 그 다음날 임명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수는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공식 채널로 넣으면 검찰 내부에서 강민준 쪽 사람들이 먼저 손댈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민준의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청문회장에 직접 가야 해요.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한지수와 이다은이 동시에 그녀를 봤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세령그룹 회장이에요. 실종됐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청문회장에 들어가면 막을 수 없어요. 이다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해요. 강민준이 무슨 수를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지수 씨가 필요하죠. 오세령이 한지수를 봤습니다. 한지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 갯벌에서 살아남은 순간부터 나는 탈옥수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다은 형사님이 동행하면 되죠. 현행범 연행 형태로. 이다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몇 시예요? 이다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텔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다은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밤새 검토했습니다. 자필 메모에 필체, 계좌번호, 날짜를 하나씩 기록하고 대조했어요. 이 서류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출처와 보관 경위가 명확해야 했고 이재필 수사관이 숨긴 경위를 증명할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오세령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세령그룹의 비자금 연결고리도 7년 전 자신이 목격한 것도 20년을 함께한 박도연에 대한 것도 무너지는 것들이 많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오세령은 무너지는 것들보다 지켜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지수는 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년이 내일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오세령이 한지수 쪽으로 왔습니다. 자요? 아니요. 오세령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한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7년 동안 이것만 생각했으면서요?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날 밤 이후로 그 생각 하나가 7년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끝나고 생각할게요. 오세령은 그 대답에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갯벌에서도 패창고에서도 어선 위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다은이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출발해야 해요. 청문회장까지 2시간이에요. 챕터 8 갯벌에서 온 사람들. 청문회장은 국회 본청 안에 있었습니다. 이다은의 차가 국회 정문 앞에 섰을 때 시각은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청문회 시작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죠. 한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정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오세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준비됐어요? 이다은이 백미러 너머로 오세령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세령은 눈을 떴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이다은이 한지수를 봤습니다. 한지수 씨,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연행 형태로 곁에 있을게요. 절대 내 옆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다은이 앞섰고 오세령이 가운데, 한지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기자 한 명이 오세령을 알아봤습니다. 오세령 회장님 실종됐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어디 있었던 겁니까? 오세령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에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입구를 폭발시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다은이 앞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인파를 헤치며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주는 이미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단정한 머리, 여유 있는 표정. 7년이 지나도록 저 얼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오세령을 발견하는 순간 굳었습니다. 오세령이 청문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뻘도 없고 진흙도 없었습니다. 이다은이 구해준 깔끔한 옷차림에 젖지 않은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갯벌 위에서와 똑같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눈이었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령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지수와 이다은이 뒤따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세령그룹 회장 오세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강민준 후보자와 관련된 7년 전 살인 사건, 그리고 비자금 거래에 관한 증언입니다. 청문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피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오세령은 이다은에게서 서류 봉투를 받아 위원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거래 내역서와 강민준 후보자의 자필 지시 메모입니다. 7년 전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강민준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망했고 당시 현장에서 누명을 쓴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한지수 씨입니다. 그 말과 함께 오세령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증거 능력도 없는 서류를 들고 와서 증거 능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오세령이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7년 전 그날 밤 피해자와의 약속 장소 근처에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도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제 진술서에 담겨 있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의 두려움이다. 7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이다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다은 형사입니다. 현재 강민준 후보자와 박도연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뒤집혔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이다은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강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7년이 거기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청문회장 밖 복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청문회 소식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다 로비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이다은이 미리 배치해둔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도연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만 한 거야. 강민준이 시켰어. 그날 밤 그 사람 처리하라고. 나는 그냥. 수사관이 제지했지만 이미 복도에 있던 기자 한 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7년 전 그날 밤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켰습니다. 오세령이 그 보고를 받은 건 청문회장 밖으로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다은이 짧게 전해줬어요. 박도연이 자백했어요. 강민준 지시로 그날 밤 직접 피해자를 처리했다고. 오세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무거웠던 것이 그 순간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에게도 이다은이 전했습니다.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 확인된 것이었고 그 확인이 이제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오세령이 한지수 옆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으로 나오자 이다은이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수 씨. 한지수가 그녀를 봤습니다. 도망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한지수는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망 안 가도 된다. 쫓기지 않아도 된다. 담장을 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처음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갯벌도 패창고도 폭우도 없는 그냥 하늘. 한지수는 하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쫓기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령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끝나고 생각한다고 했죠. 오세령이 말했습니다. 뭐요? 용서. 한지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앞을 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세령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갯벌의 뻘보다 패창고의 어둠보다 어선 위 파도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